주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온갖 유튜브에서 그 얘기만 하거든요. 6,800% 샀다 팔았다 그랬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근데 장기 투자 이 얘기만 나오면 짜증들 내시거든요. 바빠 죽겠네.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라니까.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제가 이제 노후 설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은 10억 이상 됩니까? 7억 이상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그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 많은 분들이 인생에 여든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물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6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그 기초연금 금액이요, 일본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3년 전에 113.5%, 우리나라 3년 전에 104%였습니다. 웬만하면 일본 사람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넣은 돈을 헐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래서 뭐냐? 연령대별로 나는 지금 어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선 20, 30대입니다. 아니, 20, 30대 지금 몇 살인데 노후 준비를 하는 말입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20, 30대 할 일이 뭐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삼청연금에 가입하는 거가 바로 노후 준비예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게 된 나라예요. 근데 이 연금은 5년, 10년 부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20년, 30년, 40년 오래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삼청연금 가입을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역은 물론이지만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관리의 원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 상식을 알아야 돼요. 그게 20대, 30대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이제 슬슬 건강의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중대 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바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40대에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50대, 60대인데 이때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퇴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퇴직하기 전에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첫째는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빚을 안고 퇴직을 하면 괴로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혹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거. 그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에요. 그리고요. 100세 시대에는 퇴직하고도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거리 준비를 이제 50대, 60대에 미리미리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50대, 60대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70대가 되면요.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아예 결혼 안 하고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황혼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요. 혼자 사는 노후가 시작이 돼요.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이제 70대에 할 일이에요. 이거를 좀 더 연령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20, 30대에 해야 될 일거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삼청연금 가입이 노후 준비라고 그랬죠?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60 내지 70%, 80 내지 90%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후의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22%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1인 기업도 자영업자들도 요즘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삼청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평생 현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2033년이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일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서로 생기는 거예요. 사라지고 생기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창직의 시대다. 한국에 정식 등록된 직업수를 보니까요. 2019년에는 16,800개였대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개, 미국 가면 3만 6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창의계 시대에 맞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몸값,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몸값 높이는 노력을. 그게 바로 노후 대비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요 3년 동안 동학개미 투자라고 그래서 난리를 쳤습니다. 돈에도 일을 시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재테크한다고 난리를 쳤죠. 근데 어느덧 돈에만 일을 시키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거는 그 인생 전체로 볼 때는 10%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 일에서 성공하는 거는 9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너무 재테크에 몰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투자에 또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를 젊은 세대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 원칙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 자산 관리, 투자라고 하면 뭐냐면 주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온갖 유튜브에서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게 바로 자산 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기본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하지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 넣게 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제법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샀기 때문에.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또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지난 3년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이거와 딱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6,800% 샀다 팔았다 그랬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안 됐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 변동은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계속 그 고함 지르고 말씀드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그냥 자기 장사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자 자신이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요. 문제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요, 십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그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용어,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던 시절이 오래 계속됐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어요. 근데요,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다들 안전하다고 그러시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로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작년에 서울의 교대 졸업한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발령받은 사람은 112명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게 없어 이제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리스크에 도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란 말이지,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예측도 해봐야 되고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어떻게 방어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요,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9.11 테러로 주식시장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주가 폭락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요, 50년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 얘기만 나오면 짜증들 내시거든요. 바빠 죽겠네.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라니까. 근데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우량 주식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업 방문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요, 항공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는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예요. 그 다음에요, 그런 분산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럴 때 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50만 원을 갖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좋은 종목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골라줍니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6가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다. 첫째, 저축상품이에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에요.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요즘요, 가공된 상품이 많아서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요, 금융 사기꾼이 도처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발한 거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사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책임져 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무슨 자산운용사 300개쯤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이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상품 중에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거나 또는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단서조항을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다.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요,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존 일만 시키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40대에 할 일은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우선요, 40대가 되면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요, 이 건강에 조심을 하면서 40대, 50대가 되면은 건강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어느 보험사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건 팔자소관인데 그런 걸 왜 들었어? 웃었어요. 근데 부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절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요, 나이가 늦으면은 들기도 힘들어지고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그거를 40대부터 한번 생각하고 들어주는 게 좋다. 미국, 일본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건강합니다 하는 대답이 미국, 일본 선진국의 노인들은 60 내지 70%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는 40%밖에 안 돼요. 건강하다는 대답이. 우리가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뭐냐? 보험의 중요성이 더 선진국보다 우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억이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를 캥거루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가 314만 명이나 있대요. 전체 성인의 7.5%. 그 중에서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데 우선 학비죠. 그 다음에 결혼비용.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아시죠?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외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부부가 맞벌이해서 1억을 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만 3,360만 원. 여기에 다른 학비들이 있죠. 옷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먹고 살아야죠. 언제 저축합니까? 또 문제는 대학생 졸업자의 취업률이 68%였대요.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요. 50% 내려요. 일본은 작년에 96%예요. 거기는 구인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어요. 이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변호사가 됐다. 그건 또 안전한 직업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변호사 1번 등록이 언제 있었냐면 1906년에 있었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려? 지금 변호사가 33,000명 있답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저희 업계에서 어느 대형사가 3년 전에 변호사 1명을 뽑는데 50명이 몰려왔더라고요. 안전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지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대기업 입사 경쟁률 300대 1, 400대 1 그 난리 치는데요. 그 대기업에서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에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으로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cm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을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아는 겁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